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21명이 격리 중이고 9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7,733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408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는 52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로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서 29번째 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 입원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8번째 환자는 격리 입원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어제 진행된 역학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는 접촉자는 현재까지 114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15일 흉부 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내에서는 흉부 CT 소견상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되어 코로나19를 의심한 즉시 신속하게 음압격리실로 옮겨져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접촉자는 76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격리 또는 1인실 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 및 직원의 접촉자가 45명, 환자 등 동행인을 포함한 31명이 접촉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2월 5일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2곳, 약국 2곳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동선은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의 감염 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의 그 해외 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초기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의료기관의 감시 대응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사례정의를 개정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참여 기관의 수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에도 2월 18일부터 검사 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 연구과제도 공모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확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천 물질을 바탕으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 후보 물질이나 확진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등 총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14일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은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거나 1339를 통해 상담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여행력, 의심 환자의 접촉력 등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고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수칙입니다. 이러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3분, 세종에서 3분, 또 당산에서 3분 이렇게 1차,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송의 기자님 순서대로 한 번씩 말씀 주십시오. 네, 브릿지경제 박명훈입니다. 29번 환자의 접촉자 분류 기준을 보면 2월 5일을 이제 발병 시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9번 환자를 감염되게 만든 이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감염자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조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9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 환자가 2월 5일부터 증상,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발병일을 2월 5일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은 발병 하루 전인 2월 4일부터의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서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동선까지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우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로 그 방문하셨던 곳 위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동선에 대한 거나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더 늘어나고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환자와 또 그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나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여행력은 두 분 다 없으신 상황이고 또 가족 내에서의 접촉이나 아니면 가족들에서의 해외 여행력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발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그 만나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장소에 이런 접촉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30번째 그 배우자께서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셨고 그분도 발병일이 2월 한 6일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이동했던 동선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29번째, 30번째 환자 이동 동선 관련돼서는 추가 역학 조사 통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오송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메르스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베트남 여행력이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일본 등 추가 오염 지역 지정할 계획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에 대해서는 메르스 때는 이제 중동에서부터 한 명의 환자가 들어오셨고 몇 개의 병원 감염을 통해서 주로 병원에서 노출된 분들과 의료진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감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명으로부터 촉발된 그런 2차, 3차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19인 경우에는 주요 감염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그런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메르스는 조금 진행이 돼서 중증 폐렴 또는 객담이 많이 생기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염력이 높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병원 감염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초기의 경증 상태에서부터도 전염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 전파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노출될 그런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메르스는 치명률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고 중증이었던 반면에 신종 코로나19는 치명률이 현재는 뭐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0.2%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률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당히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그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사인은 아마 급성 심정지나 다른 원인이었을 텐데 베트남 여행력이 확인이 되면서 아마 응급실을 폐쇄하고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그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라고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 코로나19를 의심했던 사례는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데 베트남 여행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도 계속 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의 위험의 요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아직은 일본 전역에 대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종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세종에 질의 있으신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29번째 환자분 관련해서 그 도시락을 주변에 배달을 하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의 접촉 이력은 없는 건지 그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이 원래 이제 노노케어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신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병 이후에는 배달한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동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그 종합복지관이 2월 1일부터는 계속 그 운영을 안 하고 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병일이 2월 5일이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은 하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종에서 기자님.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원인 불명 그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례 정의를 바꿔야만 이 조사가 가능한 건지 여쭙고요. 그리고 그 메르스 때도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를 통해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몇 명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서처럼 이미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도 그 코로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원인불명 폐렴에 대한 거는 저희가 2월 7일 날 사례정의 지침 5판을 개정하면서 의사의 소견으로 신종 코로나 19를 배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으로 검사를 가능하게 그렇게 사례 정의를 확대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 든 게 그 중국 이외의 유행 국가를 다녀오신 경우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 원인불명 폐렴도 이렇게 의심 배제 진단이 필요하면 검사를 하시게끔 그렇게 몇 가지 예시를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대 안암병원도 이제 그런 경우로 역학적 연관성은 없었지만 바이러스성 폐렴 양상을 보시고 검사를 시행을 해서 사례를 찾고 또 추가적인 병원 내에
감염 전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적용해서 확대할 수 있게끔 좀 더 명확하게 안내를 좀 더 할 생각이고요. 지침을 6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기준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침으로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그 인플루엔자 시즌이고 해서 폐렴이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무엇인지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전체 그 입원 시에 선제 격리하고 검사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도 저희가 폐렴 일제 전수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사 목적이 혹시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그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이 폐렴을 앓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그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게 의심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메르스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확진 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이제 폐렴으로 진단 받으시면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좀 더 그 폐렴이 의심이 되고 원인 불명일 경우에는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열어두었고 일본보다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민간 의료기관까지도 다 검사 시약이 보급되어 있고 건보 적용을 하고 또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망자까지 추적 조사하는 거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까지 듣고 당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망을 한 경우는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사망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석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고요. 그 5일 이후에 29번 환자 거의 매일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증상이 5일 정도에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 그건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례정의 개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게 그 지역사회 전파까지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9번째 환자분은 동네 의료기관을 그 안내해드린 강북 서울 외과의원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좀 그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신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후속 치료가 목적으로 이 병원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6년 이후부터 아마 계속 이 병원을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문하실 때는 증상이 이제 뭐 마른 기침이나 몸살 기운 이런 증상이 섞여 있긴 했지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더 주였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환에 대해서는 개인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례 정의는 현재 5판에 있는 사례 정의에도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해서 의사의 소견 어느 정도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검사는 다 가능하고 의사 환자로 신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신규로 입원한 폐렴 환자에 대해서 이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6판 지침은 현재 그 지자체와 또 의료기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수요일 정도 개정하는 걸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와 의견 수렴 내용을 보고 확정이 되면 브리핑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 번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질문에서 해주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당산 질의 넘기겠습니다. 채널A, 머니투데이, TV조선 기자님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채널A 이다입니다. 그 이제 29번 환자분께서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살해 정의가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병원을 다니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전혀 의료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 못했던 건지, 왜 의심하지 못했던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살해 정의가 1차 병원에서 뭐 환자를 걸러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감염원이 추정되는 게 있어서 뭐 조사 중이신지, 아니면 질본도 아예 오리무중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이 그 강북 서울외과의원이랑 또 한 군데 내과의원을 방문을 하셨는데 주 증상이 이런 폐렴이나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증상이. 그래서 그 부분을 증상으로도 좀 추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여행력이나 아니면 해외 여행력을 가지고서 또 의심 환자를 추정하는 그런 역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행력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안암병원에 갔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가슴 통증이었고 또 심근경색증을 의심을 해서 그거에 따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하다가 이제 방사선 촬영과 CT를 통해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확인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바로 의심하셔서 그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을 여러 번 방문했을 때는 주 증상이나 이런 역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의심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해 정의를 6판을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어느 경우에 코로나19를 좀 의심해서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예시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감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분이 발병하기 한 14일 이전의 행적 중에서 그 종로 복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방문하신 것도 있고 또 일부 또 다른 활동하신 부분들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범위 내에서 유증상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해외 여행력을 다녀오신 분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전혀 감염원을 추정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어제 말씀해 주신 거로는 이 30번 환자, 그러니까 어제 29번 환자 부인분께서 어제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했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무증상 감염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 경우에 증상 발현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고 공개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 30번 환자와 모 언론사 기자가 만났고, 그러니까 그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모 언론사 기자가 만났고, 그래서 뭐 그 기자도 격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는 좀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원인 불명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살해 정의 추가 지침 개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살해 정의 개정을 통해서 뭐 원인 불명 폐렴 환자도 의료진이 필요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메르스 때처럼 뭐 원인 불명 폐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30번째 환자는 어제 저희가 접촉자 파악할 때는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접촉자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격리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고, 이분에 대한 이제 감염 경로와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2월 8일 정도부터 감기약을 복용하셨던 기억이 있었고, 또 약간 몸살 기운도 있으셨던 적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면담 조사를 진행을 했고, 어제 당일에는 증상이 없이 불편한 게 없으셨지만 그 이전에 몸살,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해서 발병일을 현재 2월 6일 내지는 2월 8일 정도로 추정을 하고, 접촉자 조사와 감염 경로 조사를 29번째 환자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증상이 없었던 건 맞았고요. 이게
오늘은 약간 열이 좀 있으시고 증상이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발병 시기를 좀 더 앞뒤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공동 노출인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그 전염이 된 건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같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자 면담에 대해서는 그 어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저께 저희 보건소에서 한 10시경에 전화로 자가격리에 대한 검사 결과가 29번째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가격리 통지를 했고 통지서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3시에 보건소가 이제 모시고 와서 검체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한 20분경에 자택 소독을 하는 과정 중에 잠깐 이 배우자께서 자택 소독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기자 면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분 정도 면담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면담을 하신 분은 어쨌든 양성인 상태는 모르고 계셨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오후 7시에 양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칙을 어긴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불명 폐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폐렴이 다양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전수조사를 뭐 의무적으로 아무런 의사의 소견이나 판단 없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의사가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성 폐렴이고 또 다른 원인 병원체에 대한 검사 결과들을 판단을 해서 원인불명 폐렴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신규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격리 1인실에 선제격리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좀 더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TV조선 기자님까지 듣고 그리고 다시 오송 세종 당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그 30번 확진자 그 방금 전에 그 의료기관 방문 이력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를 다녀왔다고 좀 보도 나오는데 그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와 30번 확진자로 늘어나는 고대병원 접촉자와 격리자 숫자는 어떤지 좀 부탁드리고요. 또 메르스 때는 그때 전수조사 통해서 확진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몇 명의 폐렴 환자들을 검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그 폐렴 환자 대상자 숫자도 혹시 나온 게 있는지 보건당국에서 파악하는 숫자를 알고 싶고요. 또 이제 6판 지침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게 방역 체계가 현재 그 입국자와 접촉자 관리 최우선 여기에서 이제 지역 사회 그 방역 체계로 바뀌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또 이제 현재 그 50개 병원에서 독감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도 이제 내일부터 그쪽에 넣어서 하려면 이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질본에서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30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2월 8일 날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돼서 현재 CCTV 조사 등 접촉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소독이 완료가 됐다고 들었고요. 어제 병원 측에 이제 이 환자분에 대한 동선이 먼저 통보가 됐고 병원에서는 진료를 했던 의료진에 대해서는 자체 업무 배제를 시킨 상황에서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북 서울외과의원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배우자랑 같이 가신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진료 받으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병원도 이제 배우자께서 그 보호자로 같이 진료를 가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노출이 있는지 이 30번째 환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30번째 환자에 대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서도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당시에 전수조사했을 때 몇 건 정도가 검사가 됐는지는 제가 세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때는 이제 한번 단면 조사를 해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혹시 다른 병원에 가 있을까라는 거를 조사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조사가 되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6판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중국이나 아니면 타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감염의 위험성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과 또 환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관리를 현재 수준에서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조사 감시 그리고 대응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그런 방향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나 아니면 다른 추적 조사 같은 조치는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그런 대책들을 시작하고 좀 더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고, 그런 내용에 맞게끔 주로 사례정의나 접촉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킨네스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시가 주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만 그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9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의사들, 그러니까 그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보이는 환자를 감시하는 병원은 2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0개 중에서 환자 보고는 200개가 하지만 검체를 보내주는 데는 52개, 전국에 대표 있는 52개를 하고, 이 52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그 52개 의료기관에서 8종류의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알려진 사람에게 감염을 시킨다고 일반 감기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 3종도 포함이 돼서 8종에 대한 감시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이 감시 결과를 가지고 최근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지를 매주 저희가 분석해서 국민들과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감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코로나19를 내일부터는 추가하고 조금 검사 주기도 조금 더 빈도를 좀 높여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걸 한 200개 정도까지는 늘리는 걸 목표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또 감시 기관을 선정해서 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송에서 혹시 질의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저 최악의 경우에는 29번, 30번 환자를 감염시킨 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현재 지역 사회를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감염 경로나 아니면은 감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추적 조사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발병 이후에 접촉자도 파악해서 빨리 자가격리 조치도 진행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노출됐는지에 대한 감염원 조사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브리핑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는 그 사람이, 확진자가 지역 사회에 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도 보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이분들이 주로 발병일이 2월 5일에서 6일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뭐 14일 전에 노출로 본다고 하면, 그분이 이제 뭐 경증이었다고 하면 대부분 완치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해야 되는 거는 감염 경로, 감염원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밝히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송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없으면 2차 질의 세종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종에 한 분 계십니다.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김대호입니다. 그 확진 환자 중에서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저 3번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 정도인데 아직도 그 접촉자 중에 격리 중인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잠복기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아직 격리 중인 그런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아직도 잠복기가 지났는데 왜 격리 중인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이제 격리 해제된 분이 이제 한 9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입원자 중에서 그 특이한 상태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는지 특이점은 없는지 그리고 추가 퇴원자들이 또 곧 나올 수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네, 그 3번 세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 한 명은 그 28번째 환자가 아직 접촉자가 확진 환자로 전환돼서 그분이 한 명이 지금 그냥 그 접촉자 관리 중인 걸로 되어 있어서 그 한 명이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번째 확진자가 퇴원하시게 되면 같이 아마 그 숫자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접촉자 분들도 그러니까 마지막 노출 기준으로 접촉 그 14일을 따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발병 일시랑은 또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개인별로 그런 그 노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3명이 격리 중인데요. 6번 환자가 30일 확진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1월 30일이면 예. 곽진 역학조사 1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6번 환자분의 경우도 그 이분의 접촉자들 중에 확진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격리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 접촉자로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접촉자 중에 확진되신 분들이 아직 격리 중이어서 그 통계를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기준을 좀 변경을 해서 이미 환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접촉자에서 빼서 통계에 좀 혼선이 없게끔 한번 조정해서 정비해가지고 통계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좀 더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계속 비교적 중증이어서 산소 치료 받고 계시다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 분은 주관적인 증상은 좀 호전이 됐다라고 들었고 아직은 약간 발열과 폐렴이 진행 중이어서 여전히 산소 마스크로 산소 치료는 진행 중에 있고 주관적인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이어서 특이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더 계셔서 중앙임상 TF가 격일로 계속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와 증상 호전을 놓고서 계속 사례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퇴원 격리 해제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럼 다음은 세종에 추가 질의 없으셔서 당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산에서 조선일보, JTBC, KBS 기자님 순으로 2차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일보 상호입니다. 짧게 좀 여러 개 질문하겠습니다. 저 29번이나 30번 환자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그 종로구에서 확진 환자 많이 나왔던 명륜교회 신도인지는 확인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서 확진자 나온 뭐 6번, 21번 이런 분들이 시작점일 가능성도 지금 질본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29번이랑 30번 다니셨던 외과, 내과 의원이 지금 현재 뭐 폐쇄 상태인지 그리고 여기서 뭐 엑스레이랑 CT 같은 거는 안 찍은 건지 아니면 뭐 장비가 없어서 못 찍은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29번이 먼저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금 보는 거면 그러면 30번은 29번 분에 의한 2차 감염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29번째, 30번째 확진 환자분은 6번, 21번 환자하고 연관된 명륜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9번째 환자분이 방문했던 개인 의료기관은 의료진이 일단 자가 격리, 그러니까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가 돼야 돼서 의료기관은 아마 그런 자가 격리의 이유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폐렴을 의심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CT나 이런 거는 찍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째, 30번째 환자들에 대해서는 발병일이 현재 2월 6일 내지 2월 8일, 2월 5일 이렇게 약간 유사해서 이분들이 공동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분이 조금 하루 정도 더 빨리 발병한 걸로 되어 있고 잠복기가 되게 짧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배우자께서 감염이 됐는지,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감염 경로, 감염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JTBC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그 29번 환자는 지금 감염원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접촉자들은 이분에게서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이분을 감염시켰을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그 발병일로부터 2주 전까지는 확인되는 접촉자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분들이 감염원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혹시 질본에서 검토하고 계신지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네, 일단 접촉자는 발병일 기준으로 하루 전 이후에 접촉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감염원은 발병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증상이 없을 때 접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접촉자와 감염원 가능성이 있는 분이 겹칠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건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접촉자들은 발병 이후에 접촉을 하고 그 이전에는 접촉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접촉자와 감염원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구분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조금 기준이 좀 다르고 노출되거나 만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산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음 3차 질의는 당산 먼저 세 분씩 하나씩 받겠습니다. KBS 기자님 먼저 질문 주십시오. 박민경 기자님. 당산의 박민경 기자님 안 계시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먼저 3차 질의 받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혹시 거 아닌가요? 당산에서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요. 잠시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KBS 박민경입니다. 네. 질문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 통지서를 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29번째 환자는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로 볼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심층 조사가 더 필요하고 아직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종로복지관 부분에 관한 건데요. 이동 경로에 빠져 있던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체류한 것이 어떤 공간인지, 좀 접촉자가 이곳에서 몇 명 정도 발생한 건지 파악되신 게 있다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통지서는 대부분 보건소가 접촉자를 파악하면 전화 유선으로 먼저 자가격리 접촉자임을 알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을 대부분 유선으로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이나 통지서의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거를 전달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전화 통지는 먼저 유선으로 통지를 하기 때문에 문서로 된 거를 좀 전달하거나 그럴 때는 찾아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9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역 감염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감염원과 감염 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노인복지종합관인 경우에는
이 환자분께서 발병한 이후에는 가시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는 있고 또 여기가 2월 1일부터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병하신 2월 5일 이후에는 거기에 노출이 되진 않으셔서 그래서 접촉자가 없고 동선에도 지금은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발병 이전에 방문하셨던 날짜와 그때 이제 접촉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발병 이후에 감염 시기에 노출된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CBS 기자님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예, 검사 건수 좀 궁금한데요. 그 어제 오후부터 아침까지 해서 9건이었고 어제 대략 보니까 한 250여 건 정도인데 이게 그 검사 건수가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한 800건, 1000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바이러스 분리주 분양이 오늘부터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몇 건 정도 기관 몇 곳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사 건수는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월 11일 날 1200건 정도 검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800건, 그리고 한 600건, 어제는 한 400여 건 정도 검사는 진행이 됐고 신고 자료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일 음성으로 빠져나가는 거와 아직 검사 중인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검사 건수는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그렇게 진행이 현재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그 메모를 분리주 분양 신청 받아서 분리주요. 오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는 분양하고 19일부터 핵산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기관은 한 핵산이랑 바이러스를 포함하면 한 10여 개 정도가 사전 신청을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제 계속 접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진행되면 그 부분도 브리핑할 때 통계로서 정확한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여 개 기관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또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접촉자 114명 29번 환자 접촉자 중에서 병원에서 만났던 76명 빼면 38명인데 이분들은 어디서 만난 사람들인지 그 동선에서 나오는 동네 의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29번 환자가 기원도 갔다고 하는데 기원은 소독 안 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대비해서 질본 부장님께서 이제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간염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 보건소에서 선별 기능 확대하고 국가 지정 격리병상 쪽에서는 확진자랑 중증 환자 중심으로 돌보게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의심 환자를 격리하고 돌보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식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발전된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선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전문가 감염학회 등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선별 검사, 선별 진료를 하는 것은 보건소가 그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경증 환자 선별 진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당해주면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확진 환자도 가지만 의심 환자 중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의뢰가 되다 보니까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필요가 좀 누적되고 또 과다한 그런 그 환자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확진자와 또 어느 정도 중증이 있는 의심 환자, 의사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조금 그거보다는 좀 경증인 그런 의사 환자들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나 아니면은 주로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지정해서 가동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수보원하고 같이 이런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의심 환자의 전달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정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 동선은 곽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셨던 그 29번째 환자분의 그 동선과 접촉자 숫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76명을 고대 안암병원의 접촉자로 확인하였고 나머지 38분 중에 37명은 그 우리 동선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그 내과, 외과 그리고 약국에서 확인된 접촉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그 이 환자분의 배우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일 추가로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50분 가량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 기자님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CBS 박하연입니다. 그 먼저 29번이랑 30번 환자분 그러면 언제쯤 좀 감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29, 30번 환자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좀 조사 대상이 광범위할 것 같은데 현재 역학조사 한 팀이 담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팀을 투입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6판 지침 개정에서도 그러면 현 지침처럼 어쨌든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는 건 기본으로 두되 그냥 구체적인 예시만 추가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 29번째, 30번째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심층 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두 분의 이제 과거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다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나 아니면 그 환자로부터의 접촉자로 인한 뭐 2차적인 그런 노출 이런 그 이분에게 감염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감염원을 추적해서 찾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저희가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학조사는 즉각 대응팀 한 팀이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하면 추가적인 그런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치는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응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시도 역학조사관들과 또 보건소의 담당자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판 지침에 대해서는 사례정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과 접촉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의심 사례에 대한 그 관리하는 그런 주체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과 오송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세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오송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송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없으시면 당산의 마지막 질의 한 분 말씀 주셨습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경제 황재입니다. 그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됐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는 그럼 그 지금 잠복기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그 잠복기 관련해서 판단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28번 환자분. 예, 곽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28번째 환자분 오늘 퇴원하신 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퇴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입원 이후 퇴원하실 때까지 계속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는 미결정으로 나왔다가 뭐 양성, 음성,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음성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중앙 임상 TF와 저희의 검토 의견은 이 환자분은 무증상 감염 상태였거나 또는 초기 감염 시기에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미약해서 그 당시에 복용하셨던 약물 때문에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은 뭐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겠다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확진되었을 당시는 이분의 임상 경과상에서는 이제 회복기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이제 이분은 잠복기를 뭐 넘어선 뭐 그런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번 환자가 그 격리병상에 입원한 이후에 검사가 1차는 미결정, 2차는 3번 음성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결정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음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회복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거고요. 임상 증상 발병 시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증상이었거나 아니면은 매우 경증이어서 약물로 인해서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둘 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격리병원 입원하신 이후에 전혀 다른 증상이 없으셨고 또 흉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회복기라고 판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과 또 우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앙임상 TF의 오늘 회의 결과와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논의한 그런 결론입니다. 네. 두 분 기자님 추가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브리핑 마치고 제가 바로 전화 드려서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 20일 날 확진 환자가 생긴 이후에 지난 한 달간의 주로 그 코로나 대응의 방역 활동은 유입을 차단하고 또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유입 차단 전략을 주로 많이 많이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유입 차단 전략은 지속하면서도 의료기관 감염 사례를 최대한 막고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염력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적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고 치명률은 높지 않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높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 의료계하고의 긴밀한 그런 협조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적정 치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의료기관의 대응 강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월 17일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